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김혜연입니다. 6월 24일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요, 이 AI 열풍으로 과열이 됐기 때문일까요? 이 주가 과열 부담에 조정을 받는 모양새로 엔비디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시총 3위로 미끄러지면서 우리 시장의 반도체 시장도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 계속 좀 지켜보시면서 반도체주들 흐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 미증시의 내림세 때문일까요? 오늘 내림세로 양시장 모두 파랗게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오전 중에는 코스피 지수 조금 상승 흐름 보여주나 싶었는데요. 다시 그 하락 흐름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현재는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로 우리 시장 좀 아쉽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 오전 중에는 유통업이나 종이 목재 업종 등이 좀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이 전기가스업, 운수 장비 그리고 유통업 순으로 업종 상위 흐름들 이어가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오전에는 제약과 그리고 기타 서비스 업종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현재는 제약은 파란불로 돌아선 상태고요. 운송과 기타 서비스 업종만이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조금 힘들게 시작을 한 모양인데요. 이번 주 내내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미증시와 함께 계속해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장의 특징과 전략의 방향들 저희 오수다와 함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수다는 편지혜 기자와 함께 이모저모 이슈 알아보는 모이슈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는 이슈 경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장 마감 전 주식시장의 특징적인 흐름 짚어보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고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각 우리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김보경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6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이죠. 우리 시장 다소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밤 미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했고요.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소 이제 약화되는 모습으로 인해서 시장이 전반적인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또 달러까지 강세가 지속되면서 우리 시장 오늘 다소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전일 대비 0.55% 하락한 2,768선에 지금 거래되고 있네요. 2,800선에서 한 발짝 물러선 모습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다소 낙폭이 더 깊습니다. 1.19% 하락하며 842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전 거래일에 이어서 함께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경우 176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다소 매도폭이 큽니다. 4,472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도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외국인이 전거래일과 달리 매도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마찬가지로 동반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1,702억 원, 외국인이 676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87,700원 지금 기록하면서 그래도 상승세로 버텨주고 있네요. 반면 SK하이닉스는 4.27% 다소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22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AI 모멘텀 때 상승폭이 컸던 만큼 반락폭도 다소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1위부터 5위뿐만 아니라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6위부터 10위도 보시겠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다소 혼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래도 자동차 업종들이 다소 힘을 내주고 있고요. 금융업종 그리고 셀트리온과 포스코 홀딩스도
상승 또 보합세로 지금 돌아서고 있네요. 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보시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오늘 2차 전지들이 다소 약한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증권 리포트에서 유럽 전기차 판매에 대한 추정치가 아무래도 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들 약한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 알테오젠은 2월 달에 머크와의 독점 계약 이후로 계속적으로 지금 뚜렷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네, 오늘 알테오젠 1.6% 상승한 28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LB도 함께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보시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 셀트리온 제약도 함께 바이오주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나머지 주식들은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도 하락폭이 굉장히 컸고요. 삼천당 제약도 오늘 7.76% 다소 크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예, 지금까지 마감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조금 아쉬운 흐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 여파로 인해서 SK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삼성전자가 조금은 버텨내주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8만전자에서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점 우리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빨갛게 좀 상승하려는 힘이 보이는 것 같은데 코스닥 지수는 제약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좀 파란불 켜는 모습 들이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그래도 장 마감까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요. 우리 시장 계속해서 좀 힘을 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의 기자와 함께 오늘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모이슈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편지의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23일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해서 이 막판 협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된 채 주말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국민의힘이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가운데 7개 상임위원장을 맡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배경이 이뤄졌을까요? 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주말이었던 23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끝내달라며 최종 시한을 제시했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원구성 논의를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된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인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 수용에 대한 찬반을 물어 의원들의 추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추 원내대표는 입장 발표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25일 만에 22대 전반기 국회 원구성 마무리가 가시권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네,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내용들이 드디어 조금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이번 결정으로 이 22대 전반기 국회의 원 구성 마무리 좀 잘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몫인 외교통일, 국방, 기획재정, 정무, 여성가족, 산업통상자원, 중소기업 벤처, 정보위 등 7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도 해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추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단독 법사위 회의장을 비판하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에 내주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내려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국회에서 증인과 참고인을 조롱, 모욕, 협박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것은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자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엄중 경고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주말간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모습들을 좀 많이 기사로 접했는데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잘 챙겨서 우리 국회를 안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긴장이 계속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여야가 정쟁을 좀 마치고 이제는 정말 국민을 위한 협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최고위를 마지막으로 이 민주당 당대표직을 사임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당대표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을 했다면 사퇴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결국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는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표 경선에 출마하기 위해 당대표직을 사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역사상 두 번째로 당대표가 연임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거의 뭐 민주당 내에서뿐만 아니라 그 밖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사실상 뭐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민주당은 어떤 상황으로 좀 흘러가게 될까요? 네, 이재명 대표의 사퇴에 따라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을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전당대회 후보 공고 등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안팎으로 참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을까요? 네, 그간 당대표 연임을 두고 고심해왔던 그 이 대표가 차기 당대표 연임 도전은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행보가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인해 사법 리스크 의견들이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비판을 받더라도 당대표를 연임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대표 연임으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도 더욱 공고해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차기 대권주자까지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행보를 좀 펼쳐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다음 달 23일이죠. 이때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주요 당권 주자들도 23일인 어제 1시간 간격으로 연이어 출마를 선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서 21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번 경선은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후보가 구도가 완성이 된 만큼 캠프 내 인사들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과 내일 후보자 등록이 마쳐지면 권역별 합동 연설회 등 유세가 시작이 되는데요. 투표는 결선 투표제로 진행이 됩니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80%, 일반 여론조사 20%로 반영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야기, 경선 출마 이야기와 같은 것들에 굉장히 좀 많이 시끌시끌했던 주말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 때만 좀 반짝하고 많은 그런 말뿐인 정치가 아니라 진짜로 좀 행동을 하고 국민들에게 와닿는 정치를 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최근 쉬었음이라고 체크하는 청년이 9개월 만에 다시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취업을 희망하고는 있지만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것 같아서 취업을 접은 구직 단념 청년들도 올해 들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그냥 쉰다. 고 답한 청년은 여전히 40만 명에 육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인구가 1년 전보다 13,000명 늘어난 39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수치는 20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청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쉰다고 답한 청년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냥 쉰다고 답한 청년의 비중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전체 청년 인구에서 쉬었음이라고 답한
그 청년 비중은 4.6%에서 4.9%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구직을 단념한 청년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월 평균 청년 구직 단념자는 약 1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 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쉬었음 청년의 비중, 정말 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보고 있나요? 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취업 의욕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청년들의 희망하는 상용직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지만 아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정부도 그래도 힘을 좀 써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11월 정부에서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았었는데요. 그때 정부에서 청년층들을 대상으로 그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그 이유, 그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고 답한 청년들이 3명 중에 1명꼴이었었다고 합니다. 또 정부의 대책에서도 최근 쉬었음과 구직 단념의 청년이 증가한 이유로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고용 개선에 대한 기저 효과와 조사 기간 중 휴일이 포함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 자체는 여전히 좋은 편이라며 당분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정확한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청년 정책들이 정말 좀 취업률에 실효성 있게 좀 마련이 되고 잘 시행이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렇게 3가지 이슈 모두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편지혜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또 국내 증시 어떤 흐름들 가져갈지, 어떤 이슈들이 또 이렇게 우리 시장을 뜨겁게 달굴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뜨거운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지난 주말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굉장히 뜨거운 주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때이른 폭염과 찐통 더위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도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기상청에서는요, 서울에서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었던 폭염 일수가 이달 1일부터 23일 사이에 무려 나흘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아직 6월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벌써 33도를 넘는 날들이 4일이 넘게 이어져 왔다라는 거죠. 이러한 기온들이 평년 6월 서울 평균 폭염일수 0.6일 대비 6배나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심지어 최악의 폭염으로 꼽혔던 지난 2018년에도 6월 중에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올해는 7월부터 굉장히 습하고 덥다고 합니다. 이 습하고 더운 공기를 품은 북태평양의 고기압으로 인해서 찜통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찜통 더위에, 장마에, 폭염에 우리 시장 정말 우리 날씨 시장만큼이나 좀 뜨겁게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때에 이렇게 이른 무더위에 조금 호황을 보이고 있는 업종이 있죠. 바로 제습, 냉방, 빙과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폭염 수혜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인데요. 여름을 이겨내는 데 필요한 제품군들의 제조업체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올여름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올라가서요. 폭염과 열대야, 폭우와 같은 여러 현상들을 좀 부추길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른 여름나기에 좀 대응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 대체로 이 대표 여름 가전이라고 할 수 있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그리고 서큘레이터와 같은
가전들을 이 폭염에 대비해서 미리 구매하려는 분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 이 소형 가전들, 여름 가전들의 수요가 좀 많아진다고 하고요. 여기에 이 에어컨 제조에 필요한 부품이나 공조 시스템, 또 냉매가스 등의 제조 업체들 역시나 이 에어컨 수요 증가에 영향을 받으면서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물놀이지 않습니까? 이 해외 해수욕장이나 워터파크와 같은 야외 활동들은 물놀이 시설이 개장하는 6월에서 8월부터 좀 많이 성행해 나간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때 또 수혜를 보는 산업이 바로 수영복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수영복은 이때쯤 성수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그리고 더우니까 또 우리 찾게 되는 것들, 차가운 것들 많이 찾게 되시잖아요. 주류와 빙과류까지 함께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름하면 관련되는 폭염 관련주, 여름 관련주들 지난주부터는 심지어 제주를 시작으로 장마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여름하면 더웠다가 장마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여름과 더위와 장마가 함께 시작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번 장마는 유난히 좀 빨리 시작이 되었죠.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지난주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지난달 3개월의 이 전망을 보니까요. 기상청에서 올 여름이 평년보다 더 덥고 비도 더 많이 올 것이다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에도 사실 우리가 열대야로 굉장히 힘들었고요. 또 폭우로 인해서 저지대 침수 피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강남역에 이 빗물바지 통로가 막히면서 침수 사고까지 일어나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여름철 사고가 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올 여름에는 이런 것들을 좀 다 잘 대비할 수 있을지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좀 더운 여름 우리 맞이하면서 결국 우리 시장에서는 냉방 가전 그리고 음료와 같은 여름철 소비가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서 전력과 에너지 관련주들도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좀 짚어보자면요. 오늘 좀 급등하는 흐름 보여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파세코라는 종목인데요. 혹시 파세코라는 종목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파세코는 현재 창문형 에어컨을 생산하는 업체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20% 이상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장 마감을 앞둔 현재는 15%, 16%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파세코는 사실 이 창문형 에어컨뿐만 아니라 난로와 제습기 같은 소형 가전, 여름 소형 가전을 만드는 업체거든요. 이른 더위에 이 높은 매출 실적이 좀 기대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식음료 업종에서는요, 롯데 웰푸드, 빙그레, 흥국 F&B와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사실 빙그레의 경우는 빙과 제품 메로나를 필두로 해외 시장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약 2배 넘게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하고요. 이 빙그레는 사실 혜태 아이스크림을 인수하면서 업계 1위까지 올라섰지만 롯데제과와 롯데푸드가 합병한 롯데웰푸드가 나타나게 되면서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죠. 이 롯데웰푸드는 현재 이달 중에 인도 사업의 성장이 굉장히 기대된다라는 전망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에서요, 이 초코파이의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빙과 신공장까지도 현재 인허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8월에는 빙과류까지 인도 시장에 내놓게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롯데웰푸드의 성장세가 뜨겁습니다. 자, 이렇게 빙그레와 롯데웰푸드와 같은 우리 빙과류 업체들, 빙과류 제품을 보유한 업체가 연초 대비 2자릿수 상승률을 계속 이어나가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K푸드 확산 전 세계적으로 또 이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 확대를 통해서 우리의 성장 동력 계속해서 기대감을 좀 얻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전망까지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신중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폭염과 관련된 전망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시각 특징주 함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증시의 인상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을 알아보는 시간, 이 시각 특징주 탑5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5가지 종목들 준비해봤는데요. 5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중 NCS입니다.
오늘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바 있죠. 공모가 3만 원으로 시작해서 현재 주가가 18.5% 상승한 34,3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중 NCS는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부품과 전기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전문 기업인데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순행식 ESS 냉각 시스템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점적인 기술 덕분에 현재 삼성 SDI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SBB 1.5는 ESS 배터리 중에서 가장 최고 용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품에서 순행식 냉각 시스템에서 모두 관련된 제품은 한중 NCS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순행식 냉각 시스템에 대해서 상용화를 한 기업이 이 기업밖에는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독점 공급은 향후 2, 3년까지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더불어서 글로벌 ESS 누적 설치량이 향후 5년간 10배에 달할 것이다 라고 밝혀지면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4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파세코입니다. 푹푹 치는 이른 더위 때문일까요? 여름 수혜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6월에 때이른 폭염으로 폭염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죠. 그중에서도 파세코는 창문형 에어컨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2019년 첫 출시가 되었을 때는 불과 4만 대밖에 판매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폭염이 계속 증가하고 또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작년 기준으로는 70만 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17.54% 오른 11,3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가 이어져 왔던 만큼 오늘 시장의 반가운 반등이 더욱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폭염과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3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쿠키런 게임으로 유명한 데브 시스터즈가 장 초반 무서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1.72% 하락하고 57,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신작 출시를 앞두고 실적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데브 시스터즈는 오는 26일에 쿠키런 모험의 탑을 글로벌 시장에 공식 출시한다고 밝힌 바 있죠. 쿠키런 모바일 게임으로는 최초로 3D 모델링을 기획했고 어드벤처 형식의 컨텐츠가 나온다고 합니다. 출시를 앞두고 신작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뜨겁습니다. 최근 사전 예약자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올 초에 진행됐던 비공개 베타 테스트에서는 참여자 중 94%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한편 증권가에서도 데브 시스터즈의 쿠키런 IP 확장 전략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사업 비용 효율화 결과가 반영돼서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18.8% 증가했고 또 사업 비용은 7.2% 감소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신작 성과와 함께 실적 개선세도 보일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는데요. 7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데브 시스터즈가 재도약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일본과 인도에 대해서 시장을 확대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 데브 시스터즈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련된 내용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동해심의 가스전 개발 참여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도 역시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폭 키워가면서 현재는 6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정부 주재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전략회의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참석한 걸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한 바 있습니다. 한편 증권사에 따르면 동해 가스전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이익 증가도 예상이 된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기존의 6만 1,000원에서 7만 1,000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죠. 앞으로의 움직임도 주목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특징주입니다. 1위는 JLK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10% 넘게 급등한 바 있죠. 한편 전립선암 관련 제품이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현재는
상한가로 16,0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은 전립선암 진단 AI 솔루션인 메디허브 프로스테트입니다. 이번 제품은 AI를 활용해서 전립선 MRI를 분석하고 진단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제공해준다고 하는데요. 또 전립선암은 미국 남성에게 가장 흔한 암 1위이기도 하죠.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투심이 쏠린 배경일 것 같습니다. 2030년 기준으로 전립선암 시장은 우리 돈 기준으로 30조 원, 그리고 매년 성장률은 12.4%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JLK는 이번 FDA 승인을 발판 삼아서 미국 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저희 오후의 경제수다와 함께 하시면서 꼼꼼하게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탑5 조승현이었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잘 들어봤습니다. 제약 종목부터 한죽 NCS까지 정말 다양한 종목들 훑어주셨는데요. 이 특징주 살펴보는 사이 우리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2,764.7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2,800선에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 다시 한번 또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모습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 좀 아쉬운 흐름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841.5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도 좀 좋은 흐름들이 이어져 갔었기 때문에 이번 주도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 이어가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봤는데 아쉽게도 841.5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면 이 코스피 지수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좀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3천억 원 이상 빠져나갔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두드러지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내기는 좀 어려운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 오늘 조금 아쉬운 흐름으로 마감을 했지만요. 그래도 우리는 다음 시장을 또 대비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내용들, 또 다른 이슈들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가 한동안 엔비디아와 또 AI로 대표된 기술주들 덕분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정말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기대를 하게 됐는데요. 연일 하락을 모르고 무섭게 오르던 미 증시, 전주는 좀 숨을 고르면서 우리 증시에도 좀 하방 압력을 가해 줬습니다. 이 반도체와 AI 조정과 또 달러 강세로 인한 압력이 좀 거셌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시장 전망 그리고 하반기의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김대종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미증시가 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우리 시장도 그 영향 때문일까요?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요. 최근 사실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이 고점이 어디일까라고 물어봤던 무서운 상승세의 뉴욕 증시가 결국 혼조세로 마감을 했었죠. 그러면서 우리 시장은 사실 혼조세가 아니라 거의 지금 많이 무너져 내린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될 정도로 많이 좀 내려온 채로 오늘도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조정 국면의 원인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의 전략 어떻게 좀 세워봐야 할까요? 저는 아마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된다. 미국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는 금년 9월부터 시작 예정입니다. 한 0.25% 정도 내리겠다는 의견이 많고 전체 연준이라든지 전문가의 한 61%가 9월부터 내린다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유럽과 캐나다에서는 금리 인하가 시작됐는데 미국에는 지금 현재 경제가 워낙 좋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미국 경제의 고용시장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장이 양호하기 때문에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도 지금 이번 달에 물가는 3.1%로 거의 목표에 안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이제 물가가 2%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아주 안심하고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겠는데 아직 목표치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가라든지 부동산 시장은 은행 이자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데 마이너스 0.8에 반대의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양호하고 또 주식 시장도 양호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9월 달로 연기가 됐지만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9월부터 내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올 하반기부터 미국과 함께 기준금리를 내리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미국 주식시장 아주 크게 오를 것이다.
우리가 이제 강아지하고 산책을 가게 되면 항상 사람을 앞으로 갑니다. 지금 강아지는 앞으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저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산책을 하는데 네. 강아지와 산책하는 게 우리 주식시장과 비슷하다. 우리가 국가라든지 삼성전자나 기업들의 GDP나 시가총액은 계속 증가하지만 이렇게 주식시장은 강아지 같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계속 이렇게 변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식을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은퇴한 이후에 노후 대비를 위한 자금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이것이 일시적으로 뭐 10%, 20% 내렸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어차피 내가 주식을 한번 사면 최소한 10년 동안은 나와 함께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이 미국이 60%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90%, 1등 주식. 지금 보니까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가 거의 근소한 차이로 1, 2, 3등을 지금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시가총액 1등이 바뀌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이 세 종목을 골고루 투자하시고 앞으로 계속 장기 투자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 저는 아주 좋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자. 너무 짧게 보지 말고 장기 투자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러분 조금 진득하니 우리 계좌를 좀 지켜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사실 미증시에서 이 녀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무섭게 올라왔었습니다. 시총 1위까지 탈환했었던 엔비디아 이야기인데요. 지금 시총 3위로 다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이게 단순히 좀 차익 실현성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례적인 하락인데요. 이틀 연속 하락세로 결국에는 시총 3위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 엔비디아. 이 승자의 저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저는 아마 뭐 좀 더 성장할 것이다. 이거는 일시적인 조정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인공지능이 앞으로 계속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미국의 포버스지는 앞으로 한 10배 정도는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아주 낙관 전망적인 내놨는데 네. 지금 현재보다도 한 10배나 더 오른다 이런 의미인데요. 네. 그럼 믿을 수가 없죠. 네. 누구나가 이제 개인의 의견 차이는 있을 것이고 미국의 포버스지는 본인들은 그렇게 앞으로 인공지능이 모든 기업이 도입이 될 것이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엔비디아의 지금 현재 반도체가 인공지능 반도체가 한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테슬라가 꿈꾸고 있는 인공지능 연구소 설립에 이런 5천만 원짜리 반도체가 한 10만 개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매를 해야 되는 반도체 개수만 수조 원이다.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이 앞으로 전 세계 경제의 화두가 될 것이고 지금 엔비디아는 전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9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무려 65%입니다. 만 원짜리를 하나 팔면 6,500원이 남는 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설계만 할 뿐이고 엔비디아가 설계한 반도체의 설계를 가지고 대만의 TSMC가 제조를 하는 겁니다. 네. 미국에 있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은 스마트폰을 설계만 할 뿐이고 전부 다 제조는 대만과 미국, 중국에서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우량한 기업들은 전부 다 디자인과 설계 중심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애플은 한 30% 정도 되고 엔비디아는 65%다. 우리나라 강원랜드의 영업이익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한 절반 정도 남는데 네. 삼성전자도 반도체에서 막대한 이익이 납니다. 우리가 보통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률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만 원짜리 물건 팔면 겨우 5%만 남는데 네. 이렇게 엔비디아는 65%라는 경이적인 이익률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고 이게 엔비디아가 2021년도에 4주로 액면 분할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10주로 액면 분할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주를 가졌던 사람은 40주가 된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네. 저도 2020년 그 정도에 애플과 엔비디아를 조금씩 사놨는데 정말요? 그게 40배로 불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우량한 반도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저는 항상 미국의 우량한 주식을 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네. 미국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우량한 주식인데 애플은 한 주가 220주로 액면 분할이 됐습니다. 그 가격이 항상
애플은 한 400달러 언저리에 오게 되면 액면 분할을 합니다. 100달러의 액면 분할이 됐다가 지금 200달러까지 왔었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결론은 미국의 이와 같이 전 세계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주식은 액면 분할을 계속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우량한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하고 한다 그러면 계속 성장할 것이고 앞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한 기업은 살아남겠지만 인공지능을 도입하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고 망할 것이다. 저는 엔비디아가 일시적인 조정은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성장한다. 이번 조정이 뭐 한 20%, 30%까지 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차피 대세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마라. 뭐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지금 잠깐 조정을 받는 것이지 계속해서 또 하락할 것은 아니다. 또 AI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계속 상승 흐름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엔비디아의 상승을 필두로 한 AI, 지금 뭐 계속해서 상승 사이클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 사이클을 가지고 과거에 닷컴 버블과 좀 비교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위주로 한 이 AI주 열풍과 닷컴 버블, 어떻게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을까요? 닮은 점, 다른 점이 좀 있을까요?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증권회사에 근무할 때인데요. 네. 그 당시에 닷컴 버블의 최고가 이제 새로움 기술이라는 겁니다. 새로움 기술은 우리가 미국에 전화를 할 때 유선 전화로 한다 그러면 뭐 시간당 뭐 10,000원 막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내고 네. 전화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만약에 1분에 뭐 1,000원, 2,000원이었기 때문에 1시간 하면 몇만 원씩 전화 요금이 나왔습니다. 이 새로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전용망을 통해서 전화를 하기 때문에 무료 통화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전화가 바로 새로움 기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네. 당시에 PER 주가 수익이 EPS에 1000배까지 올랐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PER이 지금 한 100배 정도 됩니다. 50에서 한 100배 정도 된다. 엄청난데요. 실적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달려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는 영업이익률 65%이고 매출액은 분기마다 한 100%에서 50%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올랐다. 우리는 주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것 플러스 투자 심리가 바로 주가입니다. 주가의 정의가 바로 그런 건데 6개월 뒤에 기업이 실적이 뒷받침된다 그러면 주가는 버블이 아니고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새로운 기술과 같이 소문에 의해서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 네. 보통 1000배나 올랐었는데 네. 지금 이 새로운 기술은 회사 이름도 바뀌었고 다른 기술에 판매가 됐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그것이 바로 닷컴 버블이었는데 엔비디아는 실질적으로 흑자가 나고 있고 엄청난 이익을 벌고 있습니다. 매출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최근에 뭐 한 100배, 50배 가까이 올랐다. 그래서 저는 닷컴 버블과 비교하기는 실질적인 영업이익이 있고 EPS와 PER이 50에서 100배 정도로 있기 때문에 아주 과도한 건 아니다. 닷컴 버블과의 차이점은 실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을 내지 못해서 사라져간 것과 다르게 우리 엔비디아는 실적을 계속해서 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다른 점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연준의 금리 인하가 9월로 좀 연기된 상황, 그리고 미증시가 그래도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곧 다가올 이 미국의 대선 역시 하반기 증시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 이 각각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 우리는 아직 잘은 모르지만 그 후보들이 당선되는 것에 따른 증시 시나리오, 우리 교수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뭐 바이든은 민주당 편이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업들 중심입니다.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이고 네.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와 비교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당도 비슷한 성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트럼프는 바로 공화당입니다. 네. 보수주의 중심입니다. 공화당은 항상 좀 기준금리를 좀 인하하고 또 법인세도 좀 낮춰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미국의 공화당이고 네. 트럼프는 기업가 출신입니다.
미국의 법인세가 27%가 넘었을 때 이번에 21%까지 크게 낮췄던 게 바로 트럼프고 본인이 기업을 직접 영위를 하고 있고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 건물주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재벌이었고 트럼프 TV부터 해서 한 5년 전에 아들이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했었고요. 네. 뉴욕에서 건물을 사서 한 100배 정도 이익을 남겼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었거든요. 이야. 미국에서도 이와 같이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났을 때 건물 가격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네. 바로 이런 게 트럼프 아들이 직접 내가 100배의 이익을 남겼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돈 그러니까요. 이익을 네. 뉴욕 시내에서도 그렇게 건물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는 본인이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부동산 재벌이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팽팽하게 경쟁이 되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미국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700억 원을 기부했다. 사상 최고로 많은 이제 기부를 했다.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지금 1, 2% 차이로 공화당의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가 쟁쟁하게 경쟁을 벌이고 네.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지금 정치는 어디가 유리할 것이냐. 트럼프는 항상 석유 재벌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석유 재벌이나 기존의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고 IT라든지 이런 기업이 바이든의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느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주 좀 혼란스러울 것이고 그러네요. 미국 중심이 바로 트럼프 중심입니다. 미국이 우선시되고 미국의 가난한 백인들은 전부 다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이 발을 뺄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 지금 바이든은 적극적으로 좀 전쟁을 좀 빨리 좀 종식시키고자 하는데 네. 원래 우크라이나는 핵무기가 1,700개나 있었습니다. 미국이 지켜준다는 약속을 하면서 전부 다 1,700개를 다 없앴는데 지금 미국이 발을 뺀다면 우크라이나만 아주 억울하게 된 그렇죠. 거죠. 네. 모든 나라가 절대 미국을 믿어서는 안 되고 자주 국방을 충분히 해야 된다. 결론은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자국 중심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더 많이 교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두 후보 중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에 맞춰 좀 발맞춰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좀 짧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환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환율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언제쯤 이 환율 좀 안정화될 수 있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교수님. 저는 아마 제가 항상 위기를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자체의 외환보 유고가 GDP의 21%밖에 안 됩니다. 대만은 70%는 보유하고 있고 홍콩, 싱가포르 등 외환위기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외환보 유고 현금이 3%밖에 없습니다. 국가 GDP의 20%밖에 안 되는 아주 낮은 나라고 항상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환 차익이 한 10% 이상 차익이 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85% 확률로 우상향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국제 결제에서 달러가 결제되는 비중은 60%이고 한국은 0.1%, 35위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미국 중심의 사회가 계속되고 있고 시가총액에서도 미국이 계속 60% 이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계속 우상향한다. 우리 개인들이 미국 달러를 비축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우량한 주식,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같은 이 빅3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환율 대비에 할 수 있고 환율이 오래가 되면 미국 주식은 전부 다 미국 달러 중심입니다. 네네. 바로 이렇게 환율이 오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환 차익을 거둘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환율은 앞으로 계속 오른다. 아이고. 이 정부가 이번에 주식시장에도 모건 스탠리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하여 네. 환전도 좀 더 시간을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네. 거기에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가 더 확대가 돼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본다 그러면 앞으로 환율은 당분간 계속 오를 수가 있다. 우리 국민들도 대비를 해야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의 우량한 주식을 사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환율은 그래도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우리 시장 그리고 미증시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조금 아쉽게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 계속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3시 오수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